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학계열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 들어서 자기소개서가 종전에 4개 문항에서 3개 문항으로 글자 수가 줄었죠. 일부 대학은 3개 문항에서 2개 문항으로 글자 수가 줄고 문항 수가 줄어든 학교들이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글자 수가 줄어들고 문항 수가 축소가 되어지면 결국 종전의 자기소개서의 작성법이 변경이 되어질 필요가 있겠죠. 줄어든 문항과 글자 수에 맞게 효과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필요성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국 자소서는 또한 입시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게 2020년, 2021년, 2022학년도 가게 되어지면서 결국 전형의 변화들이 발생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입시의 변화를, 또 자기소개서의 문항과 글자 수의 변화를 2022학년도의 자기소개서에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의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번 문항은 종전에는 1번과 2번 문항, 2개의 문항에서 활용이 되어지던 게 1번 문항으로 변경이 됐죠. 종전에는 1번 문항에서는 학습 경험을 글자 수 1000자, 그리고 2번 문항에서는 교내 활동 3가지 1500자, 전체를 합쳐서 2500자의 글자 수가 올해는 1번 문항에서 1500자의 글자 수로 축소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문항의 작성법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자기소개서가 왜 중요하냐, 또는 자소서에서 과연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자소서를 쓰게 되었을 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역량 있는 자소서, 또는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 돋보이는 자소서, 어떻게 쓰면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 자기소개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자기소개서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결국은 뭐냐면 자기소개서가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기소개서가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또는 자기소개서가 학교생활기록부의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학생이 그동안 성취하고 읽어왔었던 모든 성취에 대한 부분들이 저평가되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는 우리가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3가지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추천서는 올해부터 모든 대학에서 폐지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서류는 단 2가지죠. 물론 이 중에서도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만 제출하게 되는 학생부 교과전형의 대학들이거나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자기소개서에 제출 없이 학생부만으로 서류평가를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자기소개서는 과연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시게 되어지면 학교생활기록부는 우리가 2가지 영역이 있죠. 첫 번째는 학생의 학업 능력을 나타내는 파트, 그게 바로 교과성적. 두 번째는 수상경력. 이 학업 능력을 나타내는 교과성적과 수상경력은 대부분 학생들이 개입하거나 셀프 기재가 불가능한 파트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비교과 활동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동아리 활동이나 또는 학교에서 진행이 되는 자율이나 진로 활동들, 또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들, 그 다음에 독서 활동들, 이런 내용들을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작성한 동아리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이 모든 활동들은 정말 내가 100% 한 활동인가? 또는 두 번째는 내가 전혀 기재하지 않고 학교 선생님들이 객관화시켜서 기재가 되어진 내용인가? 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특히 비교과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셀프 기재가 되어져 있거나 허위사실이 기재가 되어져 있거나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로 기재가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런 내용들이 교과목의 학습 내용이 아니라 자기 학습을 통한 탐구 보고서를 썼다든가,
아니면 독서 활동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이 실제 깊이 있게 본인이 선택해서 읽은 것이 아니라 단지 도서와 저자명만을 기재했다든가, 아니면 진로 활동이나 자율 활동에서 학생이 활동했었던 내용들을 담임 선생님들이 그대로 적어줬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입시는 어떻게 보면은 1년, 2년 전부터 입시의 방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부분,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생부의 기재의 문항과 글재수가 감소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의 영역들보다는 신뢰성이 높은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바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소서를 쓰게 되어지냐면, 자소서에 쓰는 파트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에 있는 비교과 활동 영역이거든요. 학생부에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학업 능력과 관련이 되어진 교과 성적과 수상 영역은 어차피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어. 그걸 자소서에 반복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자기소개서에 쓰는 영역들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 다시 말하면 신뢰성이 검증이 안 되어져 있는 비교과 영역, 그 중에서도 동아리나 세특이나 진로나 아니면은 우리가 자율활동 같은 거, 독서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자소서를 쓰기 때문에 결국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신뢰성이다. 결국 자소서의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져야 생활기록부도 신뢰성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생기부도 약간 과장돼서 글이 써져 있는데, 자소서 또한 과장되게 글이 써지게 되어지면, 제가 볼 때는 대학은 틀림없이 학생에 대한, 또 학생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할 준비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봐요. 결국 뭐냐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아무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과대포장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대학은 이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신뢰받지 못하는 서류는 결국은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소서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항목은 바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소서를 쓰는 게 되게 좋다. 다시 말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보완적인 역할을 자소서에서 틀림없이 해줘야 된다. 학생부에 과장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자소서의 과정서술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자소서를 쓰기 전에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린 얘기고요. 하지만 이 말이 쉽지가 않아요. 신뢰할 수 있는 자소서를 쓴다는 부분은 과연 어떻게 쓰는 자소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소서일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많습니다. 자, 다음 파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종전에 2021학년도에는 1번과 2번 문항, 글자수 2500자의 글자수의 문항을 하나의 문항으로 1500자로 글자수를 구성을 했어요. 질문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면, 자,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죠? 자, 일단 1500자고 핵심은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이기 때문에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글을 씁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학습의 경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쓴다는 얘기죠? 교내 활동에 대한 얘기를 쓴다는 얘기고, 그럼 글자 수는 약 어느 정도 될까요? 700자, 800자 또는 800자, 700자, 750자, 750자 정도로 해서 두 개의 소재가 균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문항은 타인과의 공동체 800자, 그 다음에 3번 문항은 지원 동기에 대한 거 800자예요. 그렇죠? 물론 어느 대학들은 1번과 2번 문항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번 문항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다음 시간에는 2번 문항, 그 다음 시간에는 3번 문항 작성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자소서를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소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자소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소서 첨삭을 정말 잘하시거나 유능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자기소개서의 첨삭의 어떤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다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주로 제가 컨설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의학 계열의 컨설팅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좋게 얘기하면 입시를 보는 시야가 좀 넓다. 또 단연간의 입시의 경험을 진행하고 많은 학생들의 자소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 쓰는 자소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경쟁력이 있는 자소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중요해? 입시의 변화를 자소서에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원하는 모집 단위 내에 지원자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특징을 가져야만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자소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 결국은 자기소개서에 입시가 반영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건 단지 그냥 소설일 뿐인 거예요. 그쵸?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귀담아 들으시면서 한 문장씩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을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종전에 이제 의대 심층 분석 과정에서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분석하면서 서울대학교 모집 요강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 즉 학습 영역에 대한 부분이 서울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6개의 문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학습을 어떻게 쓰느냐, 또는 대학에서 학습 과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평가하느냐, 핵심적인 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과 및 학업 내용에서 우수한 학업 능력이 고르게 나타나는가. 자, 첫 번째는 내가 선택한 교과목의 전교과에 대한 우수한 성적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과목을 잘하고 어떤 과목을 못하고, 이렇게 되면 물론 당연히 상위권 대학이나 의과대학에 진학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교과에 대한 부분이 고르게 성적이 나타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파야 되고, 두 번째는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무엇이냐. 포인트는 학습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과목에 공부를 잘했다, 성취 결과가 좋았다, 나는 성적이 좋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과목의 학습 경험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추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을 성취하거나 습득하는 과정들이 단지 암기 위주의 학습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의 습득 과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인데, 네 번째 영역은 정말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식을 습득하는 데 대부분 초점을 두죠. 특히 1번 문항에서 학습 경험을 쓰게 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습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 대부분 초점을 두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이 되어지면 지식의 활용 과정이거든요. 지식의 활용이라는 게 단지 지식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 습득되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를 쓴다, 또는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한다, 또 탐구를 한다, 이런 것만이 활용이 아니라 내가 교과목에서 학습되어진 내용을 습득하여 그걸 다른 교과목에 활용한다든가, 그걸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들과 지식을 공유한다든가, 이런 활용의 영역들도 되게 중요한 파트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노력을 통해서 성취한 모습은 어떠한가. 다시 말해서 학습을 통해서 결국은 노력을 통해서 학습이 성취가 되고, 그 성취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성숙된 모습들, 이런 부분들도 드러나야 되고, 여섯 번째는 자신의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이냐를 고민하는 경험이 있는가 라고 하는 여섯 번째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1번 문항을 작성할 때 반드시 여기에 나와 있는 2번, 3번, 4번, 5번, 6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중에서 과연 어떤 방향의 글을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테마를 정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내가 1번 문항에서 학습의 경험에 700자나 800자를 쓰게 되어질 때 나는 어디에 활용을 둘 것이냐? 첫 번째, 나는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것이냐. 두 번째는 나는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둘 것이냐. 아니면 세 번째는 그 노력을 통해서 성취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발전된 모습에 포인트를 둘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여섯 번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성취를 점검하고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학습에 대한 고민의 과정에 대한 부분을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소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2번서부터 6번까지에 대한 학습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결국 학생의 경험이 실질적으로 드러나야만 그 자소서가 훌륭한 자소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대학들의 모집 요강, 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거의 뻔한 내용이죠. 그렇죠? 공부 잘하고 성적 좋고 우수하고 착하고 이런 학생들을 뽑아준다는 일반적이거나 너무나 뻔한 글이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 6가지 항목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자소서는 뭐가 된다? 결국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소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내용들을 참고로 읽어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학습의 경험 700에서 800자를 우리가 작성한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학습 경험을 쓰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을 볼게요. 학습 경험을 쓰게 되어질 때 보통 3가지 유형으로 학생들이 글을 씁니다.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학습 및 활동의 역량을 강조하는 자소서. 두 번째는 자신만의 학습법을 보여주는 자소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심과 열정 그리고 전공적 합성을 강조하기 위한 형태의 자소서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볼 때 학업 및 활동 역량을 강조하는 자소서에서는 첫 번째, 전공 분야에 대한 단계별 심화 학습 과정을 기술하거나 두 번째는 학문 간의 이해를 통해서 심화 학습 능력을 강조하거나 세 번째는 교과목 학습의 흥미와 동아리 활동, 흥미가 동아리나 교내 활동으로 발전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학업 및 활동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경우 두 번째는 자신만의 학습법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자신만의 학습법 그리고 교과목의 학습 과정에 대한 부분을 서술하고요. 전공 분야의 교과목 흥미와 학습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관심, 열정 그리고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때는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학업적 노력과 발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성장 배경과 경험이 학습의 동기로 어떻게 발전이 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자소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첫 번째 꼭 먼저 뭘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냐면 1번 문항을 쓰게 되어진다. 글자 수가 1500자야. 그럼 앞에 나와 있는 건 학습 경험에서 700에서 800자. 뒤에 나와 있는 활동 경험에서 700에서 800자. 이거는 다 알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1번 문항의 학습의 경험을 쓰게 되어질 때 과연 나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쓸 것인가. 나의 어떠한 역량과 능력을 강조할 것이냐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글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글의 방향을 정해야 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에 이 내용을 꼭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소개서 1번 첫 번째 학습 경험을 쓰게 되어질 때 나는 학습의 성취의 과정에 포인트를 둘 것이냐. 두 번째는 나는 습득한 지식의 활용 능력에 대한 부분을 포인트를 둘 것이냐. 또 나는 이 지식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의 모습을 강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둘 것이냐의 글의 방향을 정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에서는 첫 번째 학습 및 활동 역량을 강조하는 유형이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학습법을 강조하는 유형 세 번째는 관심과 역량 그리고 전공적 합성을 강조하는 유형 3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학생의 자소서가 꼭 잘 썼다 못 썼다라고 평가할 수 없고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가 불합격한 학생의 자소서보다 절대적으로 잘 썼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왜? 자소서만으로 합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자소서를 쓰게 되어질 때 꼭 염두에 둬야 하는 건 있죠.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학업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과연 교과 성적이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교과의 영역이 내가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과연 내가 이것이 상향인가, 적정인가, 안정 지원인가에 따라서 글의 방향성이 다르겠죠.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이 지원하는 모집 단위의 적정 지원이거나 안정 지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역량 중심의 글을 보여주기보다는 본인이 지금까지 어떤 성취 과정을 해왔는지라든가, 또는 앞으로 대학 입학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진로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라든가,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죠. 조금 더 여유롭게. 하지만 내가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서 내가 상향 지원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동일을 모집 단위에 지원한 경쟁자들보다 뭔가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소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차별성을 보여주는 자소서라는 것이 무조건 성취와 결과만을 강조하는, 저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는 이것이 훌륭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취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과정에서 보여주는 학생의 사고력이거든요. 얼마나 깊이 있는 활동과 깊이 있는 경험과 깊이 있는 노력의 과정들을 가져가는지를 보여줄 것이냐. 결국은 자소서를 쓰게 되었을 때는 내가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과 비교과의 영역이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의 프로파일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프로파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 고등학교 내 활동,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프로파일에 맞춰서 글을 써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학급수가 5개 반밖에 되지 않아. 그 중에서 문과반이 3개 반이고 이과반이 2개 반이야. 이런 구조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과학적, 의학적 역량들이 높이 진행이 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소서에다가 엄청나게 높은 정도의 수준의 성취 결과를 만약에 기재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자소서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자사고에 다니거나 과학고에 다닌다 라고 해서 많은 활동들을 진행했다 해서 활동 중심으로 역량을 기술하게 되어지면 결국 나열식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자소서가 필요한 이유들은 바로 뭐냐면, 네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노력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했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활동했었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핵심적인 내용들을 선택해서 그 과정과 노력을 서술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첫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과 비교과 영역에 대한 스펙, 그리고 그것이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과연 상향인지 적정인지 안정 지원인지에 대한 판단, 거기에 따라서 글의 소재와 글의 깊이를 달려야 될 거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나의 프로파일을 고려하셔야 되겠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 그 활동 내용들이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범위, 그 안에서 내가 과연 어느 정도의 글의 수준을 높이해서 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좀 전에는 우리가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게 되어질 텐데, 자, 활동이라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생명과학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을 쓰겠죠. 우리가 의학 계열이라고 하면 대부분 의대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활동이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직접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의학과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대부분 생명과학이겠죠. 또 한의학과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대부분 생명과학에 대한 내용을 많이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약대 같은 경우는 화학의 반영 비율이 크기 때문에 화학 효과의 범위가 화학을 소재로 삼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활동에서는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활동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물리교과와 관련이 되어진 활동의 내용을 소재로 삼겠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생명과학 비교과 활동을 소재로 삼으면서 학업 역량과 기본적인 소양을 보여주고 되고, 이를 통해서 탐구의 열망과 자세를 보여주며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적 호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번 문항에서 보여주는 게 3개 중에서 하나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뭘 보여주라는 얘기냐면 생명과학 비교과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거나, 그렇죠? 두 번째는 학업의 역량과 기본 소양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거나, 세 번째는 탐구 역량과 자세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네 번째는
지적 호기심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거나 이렇게 세 개의 파트 중에서 하나를 강조하여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요. 뭐 하나 떨어져서. 자, 이어서 그냥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될 거고, 실제 자소서를 쓰는 학생들이 유형을 보게 되어지면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2번 문항을 쓰게 될 때, 1번 문항에서 활동 역량을 쓰게 될 때는 유형 1에서는 연구 경험을 강조하시는 경우예요. 연구 경험이라고 한다면 실험이나 연구나 보고서나 발표나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 연구 경험을 강조하거나, 두 번째는 연구의 경험을 강조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진행이 되었던 영재반이라든가 심화 연구반이라든가 이런 동아리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특별반의 수업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으로서 교내 행사라든가 명사 초청을 통한 교내 학습을 강조하거나, 네 번째는 리더십이나 인성을 강조하는 경우로 학생회장이나 교육병사나 대회 같은 것들을 강조하게 되어지는데, 글자 수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4개 문항으로서 3개 문항으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네 번째 남아있는 유형에 있는 리더십이나 인성과 관련이 되어진 학생회장 선거나 교육봉사나 대회 같은 내용들을 쓰게 되어지면 사실은 한 줄만 읽어도 글의 끝이 그냥 보입니다. 잠시 후에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게 될 텐데, 결국은 이런 소재는 좋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활동의 경험, 교내 활동을 쓰게 되어질 때는 대부분 1, 2, 3번의 유형으로 쓰겠죠. 연구 경험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글을 쓰게 되어질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쓰게 되어질 때 5가지 부분을 유념해서 글을 쓰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수준 높은 주제 설정, 성취 결과 중심의 기술을 하지 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무 높은 수준의 소재나 글을 쓴다는 것은 첫 번째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면접 시에 집중적인 질의를 받게 되어지면 학생이 되게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범위 내에서, 고등학생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유형의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험들과 주제를 잡아서 글을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활동과 역량 중심의 기술을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활동과 역량 중심의 기술을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 노력과 과정 중심의 글을 쓰도록 하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논문, 강연, 도서의 내용을 그대로 발췌하지 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리가 특히 이제 1번 문항에서 학습 경험을 쓰거나 또는 1번 문항에서 활동에 관한 내용을 쓰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학습을 진행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역경에 부딪히죠. 어려움에 부딪히죠. 그랬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색하고 논문을 읽고 탐색을 하는 과정들이 필수적인 과정인 건 맞지만, 독서를 한다든가 논문을 읽는다든가 인터넷을 찾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과 관련이 되어진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청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신뢰성이 낮아요. 대부분 다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쓰게 되어질 때는, 첫 번째는 왜 그러한 탐구의 과정들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탐구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서술해야 돼요. 출처와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라는 얘기죠.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출처와 근거가 분명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신뢰성이 떨어진다. 특히 자기소개서에서 신뢰성의 의문을 받는 파트가 독서, 그 다음에 신문기사,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유튜브 또는 인터넷 방송 등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재로 삼으시게 되어질 때는 출처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 인해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만 자소서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자기주도 역량을 보여주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하나의 예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뒤에 있는 예는 이제 첫 번째는 학습 경험에 대한 2가지 사례, 그 다음에 활동 경험에 대한 2가지 사례를 보여주게 될 거고, 요 예들은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어지면 합격생들의 자소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합격생의 자소서 중에 일부고요.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어떤 게 되게 좋냐면, 다른 학생의 자소서를 한 번쯤 읽어보시게 되어지면 참고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학생의 자소서를 그대로 모방해서 쓴다?
그렇게 되면 아시죠? 결국은 유사도 평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알죠? 유사도 평가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소개서의 유사도 평가는 다른 사람의 문구와 내가 쓴 자소서가 비슷하다, 말 그대로 유사하다라고 해서 유사도 검사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유사도 검사는 자소서는 표절을 의미합니다. 표절. 다시 말하면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대학에 원서를 냈던, 합격했든 불합격했든 관계없이 원서를 냈던 학생의 자소서를 2줄 이상 베껴서 그대로 붙여서 쓰게 되어지면 바로 그게 유사도 검사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사도 검사는 예전에는 유사도 검사를 하고 유사도 검사에 문제가 생기면 대학 측에서 학생한테 소명 과정을 발부라고 얘기를 하죠. 이 문항과 이 문항이 비슷한데 이 문항이 어떻게 되어지고지 소명해 주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이 그거를 자, 이렇게 쓴 것은 이러이런 이유로서 이러이런 출처를 해서 글을 쓴 것입니다 라고 소명서를 대학에 제출해. 그럼 대학에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 또 소명서를 요구해.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명 절차의 과정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 입시 기간이 길지 않은데 이런 소명 과정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짧은 입시 기간 안에 그 과정을 다 진행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소명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부모와 대학 측이 법정 소송 관계가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소송 문제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대학들이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대학에서 학생이 자소서를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의 자소서가 학생이 쓴 글이 아닌 것 같아. 또는 유사도 검사를 진행해봤더니 전년도에 어떤 학생이 자소서가 매우 흡사해 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굳이 대학에서 학생에게 소명 절차를 진행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읽은 자소서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주면 돼요. 그럼 그냥 떨어지겠죠. 그럼 학부모나 학생들은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모르니까 대학 측에서 항의할 일도 없겠죠. 그러면 입시가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의심스럽거나 표절의 의혹이 있거나 학생이 직접 쓰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어진 자소서를 어떻게 되면 돼? 걸러내면 되는 거고 대신 그것도 학생과 부모님과 복잡한 법적인 절차나 과정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고 입시도 간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2년 3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대학들이 소명 과정을 진행하는 대학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한 5년 정도 전에 유사도 검사가 한참 말이 나올 때는 그때는 모든 대학들이 대부분 다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소명 과정을 진행을 했지만 최근에 2년 3년 정도 동안에는 소명 과정을 진행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 이 얘기에서 꼭 부모님이나 학생이 알아야 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기소개서가 유사도 검사에 걸리느냐 유사도 검사에 걸리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쓴 자기소개서가 다른 사람이 쓴 자소서와 유사하거나 아니면 학생이 쓴 자소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자기소개서의 점수를 낮게 평가를 받게 되고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럼 결국은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학생이 쓴 자소서는 독창성이 있고 신뢰도가 높고 뛰어나냐?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학생들은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연계 학생들, 의학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찌 보면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과정 동안에 비슷한 고등학교의 과정 속에서 비슷한 교육 과정을 지냈죠. 또 비슷한 독서의 양이 있고 동일한 학습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또 비슷한 나이 또래 그러니까 거의 쉽게 말하면 지나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들이 비슷한 학생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의 어떤 동일한 문항을 받게 되어졌을 때 학생의 글을 보게 되어지면 거의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지방의 어떤 대학에 고등학교에 가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3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자소서를 다 쓰게 했었고 실제 그 자소서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좀 놀란 점이 있었죠. 어떤 점이 놀란 점이 있었냐면 거의 다 똑같은 거예요. 소재도 똑같죠. 같은 고등학교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의 소재도 똑같고 글이 기술이 되어져 있는 내용들도 보면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의 글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누구의 글인지 독창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사에 문제가 있어. 학생이 자소서를 직접 써야 돼. 그러니까 학생이 자소서를 쓰게 되어지면 되게 독창적인 자소서, 훌륭한 자소서, 유사도 검사에 안 걸리는 자소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학생이 쓰는 자소서는 독창성이 없어요. 아셨죠? 독창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입시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그 많은 활동과 경험들 중에서 어떠한 소재로 글을 이끌어 갈 것인지, 다른 학생들과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지, 결국은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학생의 자소서, 다른 학생들을 알아야만 독창성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방에 들어가서 혼자 쓰는 자소서가 과연 독창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의과대학 자기소개서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대학은 특히 의학 계열의 자소서를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왜 자소서를 주목하게 보게 되어지냐면 의학 계열의 자소서를 쓰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다? 수능 공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줄어들고 있고 대부분의 학들이 수능 체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학 계열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분들은 9월 수시 원서 접수 전까지도 계속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수능에 대한 공부, 압박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 어머니나 아버지, 사교육 업체에서 자소서를 부탁을 해서 쓸 가능성, 학생이 자소서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수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에서는 의학 계열의 자소서에 대한 부분을 되게 깊이 있게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 의학 계열의 자소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자소서. 신뢰할 수 있는 자소서는 어떤 자소서가 돼야 돼? 결국 학생의 노력과 과정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지는 자소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4개의 사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학습 경험인데 이 자소서가 이제 실제로는 의과대학에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의 일부입니다. 자, 논리적 사고 과정의 검증. 이는 제가 모든 과목을 학습할 때 사용한 방법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한 번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비약이나 막히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사고 과정을 검증하고 과학 이론을 공부할 때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항상 쉽게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남겼습니다. 자, 글의 앞부분에 시작이 되어진 부분이 도입 과정인데 첫 번째, 도입 과정이 좀 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체적인 학습 과정이 진행이 되어지지 않고 도입 과정이 다소 길게 진행이 됐다. 물론 도입 과정이 의미가 있다면 길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도입 과정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이 학생만의 경험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의 서술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도입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화 시킨다면 어떤 점이 문제냐? 결국은 자신만의 경험, 학습의 구체적인 경험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뒷문단에서 충분히 보완하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뒷문장을 보시죠. 자, 일례로 확률과 통계 수업 후 모평균 추정의 원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께 질문하며 설명을 들었지만 부족함을 느껴 다른 출판서와 교과서, 통계학, 개론 등 여러 의 책을 읽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죠. 이 부분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앞에 나와 있는 글의 서술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장황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논리적 사고의 검증 과정, 이는 제가 모든 과목을 학습할 때 사용한 방법이다 라고 해서 자신만의 학습 방법인 논리적 사고 과정의 검증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습에 대한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단순화되어져 있죠. 결국은 뭐냐면 나와 있는 것처럼 확률과 통계 수업 후에 모평균 추정의 원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선생님께 질문해서 설명을 들었어. 그러는데 부족함을 느껴서 다른 출판사와 교과서, 통계학, 개론의 여러 책을 읽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학습 과정이나 활동의 과정에서 언급이 되어지는 도서, 신문 기사, 논문, 유튜브, 인터넷 방송 등과 같은 내용들은
대부분 자기 학습이기 때문에, 자기 주도 학습이기 때문에 활동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출처와 근거들을 제시해야만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결국 출처 근거가 불분명하죠. 학습의 과정과 출처 근거가 불분명하고, 이를 통해 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이 학습을 통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서술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를 통해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표준, 편차로 모표현 편차를 대체할 수 있는 이유, 표본 분삼의 표준 편차를 구할 때 분모를 n분의 1로 계산하는 이유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성취 결과 알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지식의 습득 과정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 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느낌은 어떤 느낌을 주게 되면 너무나 일반화되어진 학습의 과정에 대한 서술, 그리고 실제 학습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회피하고 있고 성취 결과에 포인트를 두고 강조하고 있는 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례 2번에서 학습 경험을 보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라. 고등학교 3년간 학습을 이끌어가는 힘이었습니다. 소화력 탐구 실험 역시 고민과 질문의 과정이었다. 앞에 글의 이제 도입 부분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에 대한 경험, 학습에 대한 본인의 의지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문장을 보면 국어 시간에 위선분배 메커니즘에 관해 공부하면서 생명과학의 화학적 소화 과정이 떠올랐고 소화불량 시 복용이 되어지는 소화제의 작용 범위와 반응 정도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결국 이 학생은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인데 국어 수업 시간에 위산 분비 메커니즘에 관해서 공부했고 이걸 공부하면서 생명과학의 화학적 소화 과정이 떠올랐다는 얘기잖아요.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또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다 보면 특히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에 국어, 수학, 영어, 심지어는 미술, 한국사, 제2외국어 모든 영역에서 의학적 요소들을 다 박아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박아놓는 경우들은 결국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선생님이 쓴 것이 아니라 교과목 담임 선생님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쓴 것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 썼다라는 셀프 기재의 어떤 느낌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쓰게 되어질 때는 내가 만약에 문학이다 그러면 문학과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쓰세요. 모든 내용을 의대로 연결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가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의학적 역량이 강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다. 왜? 학생이 쓴 거니까. 학생이 쓰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들, 교과목의 선생님들이 그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의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데 이 학생은 더군다나 자기소개서의 활동, 학습의 과정을 쓰게 되어질 때 국어 시간에 배운 위산 분배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생명과학의 화학적 소화 과정이 떠올랐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만약에 이 학생이 다양한 많은 활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썼다면 다른 의미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실제 소재를 삼을 만한 내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썼고 부득이 그러다 보니까 국어 교과 과정에 배웠었던 내용들을 소재로 삼았을 수도 있지만 소재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렇게 국어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들을 소재로 삼아서 활용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느낌을 주게 되어지냐면 약간 과장되어져 있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다음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답을 찾기 위해서 동아리 부원들과 토의를 하고 실험을 계획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학습이 아니죠. 동아리 부원들과의 이 활동은 이거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결국 뭐에 해당이 되어지냐면 이거는 활동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문항은 첫 번째는 소재의 출발점이 잘못되어져 있고 두 번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문항은 1번 문항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 뒤쪽에. 결국은 활동의 영역으로 들어가야지 학습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사례 세 번째 교내 활동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자, 의학 속 생명의 존엄성과
윤리, 그리고 딜레마라고 하는 주제로 직접 강연한 인문학 특강은 생명의 가치와 의사의 사명감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2학년 때 울지마 스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학생들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이태석 신부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의사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좋은 의사의 자세란, 그리고 생명을 왜 지켜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교과서나 책을 통해서 답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질문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싶어 인문학 특강에 참여하였습니다. 특강을 준비하면서 뇌사자의 장기 기증과 같은 윤리, 의학 윤리적 논쟁에 대해 조언들과 토론하였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여러 윤리 논쟁이 생명 윤리에 기반을 두고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썼어요. 자, 이 내용은 과장되어져 있지 않죠? 솔직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학생이 진솔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드는 생각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학생의 활동의 경험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너무 길게 글을 나열해서 쓰는 느낌. 다시 얘기하면 실제 학교 내에서의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의 깊이가 별로 없다는 느낌을 줘요. 그렇죠?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 고등학교의 프로파일 여러 가지를 고려했었을 때 이 정도의 수준에서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어요. 학생이 글을 썼다라는 인식을 주죠. 다른 사람이 써줬다는 느낌은 적어요. 왜? 다른 사람이 써주면 이렇게 써주진 않을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솔직한 글이라는 느낌을 준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의 역량과 우수성, 활동의 다양성과 활동의 열정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내 활동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2학년 때 총학생회 회장으로 1년간 활동을 하면서 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내용들은 한 줄만 읽어도 사실 글의 답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는 것들은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글이 처음에 2학년 때 학생회 임원으로 1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나쁘잖아요. 쭉 가면서 이처럼 선거에서는 소수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안타까웠고 학생회장으로서 저를 지지한 학생뿐만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뻔한 글이라는 느낌을 주는데 이 글이 갑자기 이쪽으로 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속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소개서 1, 2, 3번을 쓰게 되어질 때 첫 번째 유념할 점 1번도 의대, 2번도 의대, 3번도 의대 이렇게 글을 쓰지 맙시다. 왜? 글을 쓰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냐면 마치 세 개 문항을 읽지만 한 문항을 읽는 거하고 다르지 않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문항을 쓰게 되어질 때는 문항의 질문에 맞게 글을 쓰는 게 좋겠죠. 잠시만요. 문항의 질문에 맞게 글을 쓰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또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문항의 질문에 맞게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어거지로 자꾸 하나의 방향 다시 말하면 의학적 역량과 우수성의 방향으로 글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시도들은 좋지 못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2학년 때 학생의 임원으로 활성했었던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에 충실해서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글의 뒷부분으로 가면서 그 속에 마땅히 누려야 할 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걸 통해서 내가 의학적 역량, 의사로서의 소명감이 있다는 부분이 강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되려 앞에 언급했었던 내용들 자체까지도 다 망치는 글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한다, 약대를 가려고 한다, 치대를 가려고 한다, 한의대로 가려고 한다고 해서 자꾸 학과적 적합성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 1번, 2번, 3번을 자꾸 어거지로 학과적 적합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들은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항의 질문에 충실하게 써라. 그리고 제가 자소서를 쓸 때 항상 얘기하지만 대학에 맞춰서 자소서를 쓰려고 하지 마세요. 대학에 맞춰서 흔히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내가 남자야. 참 여자라고 합시다. 여자. 내가 대학에 갔는데 여잔데 어떤 남자가 나를 계속 따라와. 나 좋다고. 계속 따라와. 그러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호감마저도 없어지죠. 그쵸?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좋다고 어거지로 계속 따라오면서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발산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과 독창성이 어느 순간 인지가 되어지면 내 마음이 그리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글을 쓰게 되어질 때 대학의 코드, 대학의 인재상, 대학의 교과 프로그램에 맞춰서 자꾸 글을 쓰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첫 번째, 다른 학생의 자소서와 차별화되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나의 노력과 경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자기소개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경험, 활동을 중심으로 자신 있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과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지 대학의 인재상이나 대학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글을 쓰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주의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소서 쓸 때 주의할 점은 자기소개서는 일기가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일기가 아니고 반드시 글을 읽는 사람이 있고 그 읽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예전에 어떤 학생을 면접을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고등학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 라고 했더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국의 가옥의 구조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생각해 봅시다.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과연 우리도 그 학생만큼 인상 깊은가요? 그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국의 가옥의 구조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었고 그것이 자신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는 우리도 인상 깊은가? 우리는 전혀 인상 깊지가 않아. 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우리는 하지 못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과정을 서술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 결국 뭐냐면 자소서는 자신의 관점에서 글을 쓰면 안 돼요.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글의 속도와 내용들을 보여줘야만 읽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성취의 결과보다는 노력의 과정에 중점을 둬야 된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난 뭘 잘했습니다. 전 뭘 했습니다. 저는 뭐가 훌륭합니다. 이런 거 전혀 훌륭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서술, 노력의 과정, 학습의 과정, 고민,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학의 입학 전화, 학과 소개,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지 말자. 반드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요즘에도 보통 보면은 유튜브나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대학의 인재상의 의미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자.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좋은 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또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그 대학만의 교육과정이나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와 연관지어 글을 쓰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글을 쓰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효과적인 글 쓰는 방법, 이런 부분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쓰게 되어지면 더군다나 4개 문항에서 300문항으로 문항수와 글자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결국 다른 사람의 글을 붙이는 거거든요. 홈페이지에 있는 커리큘럼이라든가 대학의 인재상을 붙이는 거고, 또 대학의 인재상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내 글을 쓴다는 얘기는 결국 자신의 독창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글을 쓰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 문항 내에는 다른 얘기 하지 마요. 내 경험, 내 학습 경험, 내 노력, 내 생각, 내 고민, 자신의 얘기만을 담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는 쓰지 말고 문항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나 조금 내용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번에 2번 문항, 그 다음에 3번 문항 작성할 때는 조금 더 간결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자기소개서의 첨삭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소개서는 첨삭 선생님이 자를 쓰는 자소서를 직접 첨삭하는 구조가 되어지면 결국 어떤 자소서가 되어지면 남학생의 글이 여학생의 글이 되거나 여학생의 글이 남학생이 되거나, 또 의대의 원서를 쓰려고 하는 학생의 자소서가 문과 선생님의 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글이 섞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 쓸 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 초안과 학교생활 기록부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먼저 그것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학생하고 먼저 자기소개서의 설계 구조 짜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학생이 쓴 글에서 과연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지, 어느 정도 수준의 소재를 삼아야 될지, 다른 지원자들과 어떤 독창성을 키워줘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 구조의 작업을 1단계, 2단계 정도의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설계 구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소서가 완성이 되어지면 분야별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분야별 선생님들이 학생의 자소서에서 보완적이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첨삭 과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고서 완성이 되어지고 나면 다시 완성이 되어진 부분을 학생이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되어지면 결국 뭐냐? 학생이 직접 쓰는 자소서, 유사도 평가나 표준에 문제가 없는 자소서가 나올 거고, 두 번째는 학생의 자소서에 대한 문항에 대한 구조 설계와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확보되어지는 자소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첨삭을 통해서 보완 완성하면서 완성도 있는 자소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참고로 이제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시면 합격생들의 많은 자소서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도 하고 내가 쓴 자소서가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자소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자소서는 혼자 이렇게 열심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학생의 자소서와 나의 자소서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실제 지원하는 학생들과 비교할 때 내가 과연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비교 판단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